장맛비가 내리던 그날 밤,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아 49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떠난 지 이제 막 일주일.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8배 딸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부 경찰서입니다. 따님이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저는 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서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북카페 매니저로 일하던 시절 좋아하는 책을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린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초인종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올까요? 눈물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서린이었습니다. 엄마,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는 어깨 위로 잘려 있었고 몸은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동자는 틀림없이 제 딸이었습니다. 서린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각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쳐버린 건가?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젖어 있고 그리고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딸이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저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서린아, 서린아. 딸을 흔들었습니다. 서린이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물 좀. 저는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린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먹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딸의 몸 곳곳에 멍과 긁힌 상처가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끈으로 묶인 듯한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서린아, 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이 네가 죽었다고. 엄마, 서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믿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엄마가 다 들을게. 서린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 오빠가, 아니, 장도현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철 오빠, 서린이의 남편.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듯 보였던 그 사람이요? 뭐라고?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했어요. 처음엔 사랑한다며 전화도 자주 하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고고하라고 했어요. 나중엔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라면서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철 오빠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이상했지만 그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게 신기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눈앞이 흔들리더라고요. 약을 탔구나. 네, 정신을 차려보니 지하실이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철 오빠가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안해, 설인아. 하지만 네가 사라져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 보험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그걸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았어요. 바닥에 녹슨 쇠조각이 있었어요. 그걸로 밧줄을 끊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하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민철 오빠가 쫓아왔어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 사람이 다리를 잡았을 때 저는 그 쇠조각으로 그 사람 다리를 찔렀어요. 서린이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계속 뛰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깨어났을 때는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누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원을 밝히면 민철 오빠가 찾을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뉴스에 나온 화재는 모르겠어요. 며칠 뒤 병원 TV에서 봤어요.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화재 현장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신원은 윤설인이라고. 서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철 오빠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저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겠죠. 보험금도 받았을 거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요? 제 사위가 믿었던 그 남자가 제 딸을 죽이려 했다니요? 엄마, 믿어주시죠? 서린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너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니? 저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살아있는 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함께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제 딸을 죽이려 한 그자에 대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설이나.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서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민철 오빠를. 아니, 장도연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래. 우리가 증명할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살아 돌아왔고 우리에겐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영정 앞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49제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진실을 위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서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운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그 끔찍한 전화를 받았던 그날로 말입니다. 50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두텁게 깔려 있어서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왠지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날씨인데 그날은 유독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과점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서린이가 생각났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 소식이 없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바쁘거나 도연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오다가 점점 굵어지더니 곧 세찬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만큼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서린 씨의 어머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지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느낌의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서부경찰서 수사과 류건찬 경위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우리 서린이가 무슨 일이라도. 경찰관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외곽 지역 폐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화 작업을 마친 후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는데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를 통해 오늘에야 윤서린 씨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설명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듯 들렸습니다. 일주일. 서린이가 연락이 없었던 그 일주일 동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신이라니요?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따님의 지갑, 휴대폰, 신분증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은 많이 손상되었지만 지갑 안에 신분증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찰관의 설명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처럼 빗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감춰진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평소엔 20분이면 도착하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닐 거야. 서린일 리가 없어. 그렇게 날 두고 떠날 아이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은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왜 나는 물어보지 않았을까? 손님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응급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한다고 해서 병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서린 씨 어머님이십니까? 키가 큰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류건찬 경위였습니다.
얼굴에는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 서린이. 정말 우리 서린이가 맞나요? 어머님, 일단 앉으시죠. 경희가 옆에 있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자마자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검이 완료되어서 현재 이곳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되었고요. 경희가 서린이의 지갑과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까맣게 그을려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 서린이가 늘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지갑은 제가 서린이 생일에 사준 것이었거든요. 우리 서린이를 볼 수 있나요? 그때 옆에서 40대로 보이는 안경 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곳 법의학센터 최강우 부장입니다. 의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얼굴 확인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에 심하게 탄 상태라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분증과 소지품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며 만류했습니다.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안 돼.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애써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연이가 다리를 약간 절며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의외로 침착해서 놀랐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린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은 목소리가 메이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신 상태에 대해 어머님께 설명드렸는데 화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네, 그렇게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것 같아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이가 제게 물어봤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도 경찰도 도연이도 모두 화장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충격에 정신이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빈관 앞에 서린이 사진만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내내 제 옆에서 조문객들을 응대했습니다. 차분하게 슬픔을 감춘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날이 왔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에서도 도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저를 위로하며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내 딸이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항아리 안에 있던 건 제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49제를 준비하던 중 나타난 서린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도연 오빠가 다정하고 자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서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한다며 전화를 자주 하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점점 심해졌어요. 친구들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나중엔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라면서. 회사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북카페 일이 그렇게 좋았는데. 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연 오빠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이상했지만 그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게 신기해서 그냥 먹었어요. 서린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눈앞이 흔들리더라고요. 혀가 얼얼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도연 오빠가 차갑게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약을 탔구나. 네. 정신을 차려보니 지하실이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창문도 없는 캄캄한 곳이었어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도연 오빠가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안해, 서린아. 하지만 내가 사라져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 보험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5억 가까운 돈이라고. 그걸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억. 결혼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된 딸에게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말인가요?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니?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요. 도연 오빠가 부부니까 서로를 위해 보험을 들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익자를 전부 도연 오빠로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돈이 그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지하실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서린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았어요. 바닥에 녹슨 쇳조각이 있었어요. 그걸로 밧줄을 끊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하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아주 작은 창문이었는데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온몸이 긁히고 손톱이 다 찢어졌지만 서린이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도연 오빠가 쫓아왔어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뛰었어요. 그 사람이 다쳤다고 했지? 네. 그 사람이 제 다리를 잡았을 때 저는 그 쇳조각으로 그 사람 다리를 찔렀어요. 그게 아니면 도망칠 수 없었어요. 서린이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산길을 따라 무작정 뛰었어요. 그러다 절벽 끝에 다다랐는데 도연 오빠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급하게 몸을 피하다가 한쪽 신발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야? 아니요. 큰 바위 뒤에 숨었어요. 도연 오빠는 제가 떨어져 죽은 줄 알았나 봐요. 절벽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돌아갔어요. 서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까지 숨어 있다가 산을 내려왔어요. 핸드폰도 돈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며칠을 떠돌았어요.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빵을 주워 먹고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잤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저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앞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재 현장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신원은 윤서린이라고. 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도연 오빠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저로 둔갑시킨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엄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저처럼 도연 오빠한테 당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요. 저는 서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살아있는 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네, 엄마. 도연 오빠를, 아니, 장도연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죽인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래. 우리가 증명할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살아있는데 왜 안 돼? 증거가 없어요. 제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도연 오빠는 협박했어요. 제가 신고하면 엄마랑 수빈이를 해치겠다고. 수빈이는 서린이의 동생으로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자가 감히. 엄마,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뭔가 조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형님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직이라니. 그럼 제 사위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설이나, 그럼 우리가 먼저 증거를 찾아야겠구나. 그자가 한 짓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말이야. 네, 엄마. 그리고 화재에서 죽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내야 해요. 그 사람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영정 앞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49제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진실을 위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설이나, 내일부터 엄마가 움직일게. 너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조심하세요. 도연 오빠가 눈치채면. 걱정 마. 엄마가 조심할게. 우리 반드시 그자를 감옥에 보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 보험사 방문, 그리고 사설 탐정 의뢰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도연의 가면을 벗기는 싸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과점을 임시 휴업한다는 공지를 붙였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운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서린이는 집 안에서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창문 커튼도 모두 내리고 혹시라도 밖에서 보일까봐 조심했습니다. 도연이가 언제 나타날지,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도연 오빠가 알면.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첫 번째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서린이가 사망 진단을 받았다는 그 병원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제 딸이 여기서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관련 서류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서린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망 원인은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란에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라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은 의료진 서명란이었습니다. 최강우 부장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동의에 의한 신속 처리. 가족 동의라니? 저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 당시 다른 의료진 의견이나 추가 검토 과정은 없었나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네요. 당시 상황이 명확해서 별도 검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춰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최강우 부장님이 그제 남편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빨리 처리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요? 네.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유족분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미리 최강우 부장과 짜고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어디서 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하지만 샘플 채취와 의뢰는 저희 병원에서 했습니다. 샘플은 누가 채취했나요? 최강우 부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강우 부장이 DNA 샘플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린이의 DNA와 일치하도록 미리 준비된 샘플을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이 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분이시니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 상담실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린이의 사망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는 결혼 2달 후였습니다. 보험금은 4억 8천만 원. 수익자는 전액 장도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이런 거액의 보험을.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수익자로 지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고요. 보험금은 언제 지급됐나요? 사망 확인 후 나흘 만에 지급되었습니다. 나흘이요? 이렇게 빨리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사망 원인도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빠른 처리를 원하셨고 병원에서도 협조적이었습니다. 또다시 최강우 부장이었습니다. 그자가 모든 것을 매끄럽게 처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보험 가입 당시 상담 내역 같은 게 남아 있나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하셨네요. 부인분은 동행하지 않으셨고 서명만 받아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딸은 보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수 있겠네요. 글쎄요.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저는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유족이라는 확인 후 사본을 출력해줬습니다. 보험사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혼, 보험 가입, 그리고 살인까지.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도연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예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설탐정 사무소였습니다. 문일석 조사사무소. 간판도 작고 건물도 낡았지만 이 사람은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사위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위요? 어떤 점을 조사하길 원하십니까? 이름은 장도연입니다. 무역업체 대표라고 하는데 과거 행적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전에 다른 여자들과 결혼한 적이 있는지, 보험금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 문일석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서린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서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빼고 말입니다. 단지 사위가 의심스럽고 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만 했습니다. 문일석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착수금으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저는 오늘 알아낸 모든 것을 서린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병원 기록의 이상한 점, 최강우 부장과 도연의 관계, 그리고 보험금까지. 역시 그랬구나. 서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사설탐정이 도연이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해. 그동안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알아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이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모자까지 두고 있는 위험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런 괴물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서 도연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을까요? 기다려라, 장도현. 내가 한 짓을 반드시 세상에 밝힐 테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쫓는 어머니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린이와 함께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연이가 의심할까봐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제 과점은 계속 휴업 중이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2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가게 문을 닫으셨다던데.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서린이 일로 충격이 컸나 봐. 그러시겠죠.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넌 일 바쁘잖니. 그래도 괜찮다니까. 몸조리 좀 하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렸지만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문일석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 거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사무소에 도착하니 문일석 조사관은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도현이라는 인물,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 보험금을 챙긴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 조사관이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연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임도헌입니다. 10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을요?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에 동거녀가 추락사로 사망했는데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그 여성이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했죠. 이때는 3억 원이었고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설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결혼, 보험 가입, 그리고 의문의 사고사. 그리고 매번 보험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문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있습니다. 임도헌, 아니 장도연은 과거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조폭이요? 네. 90년대 후반 강도와 폭력, 사기 혐의로 수배됐고 8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출소 후 잠잠한 줄 알았는데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더군요. 설인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이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문 조사관이 보여준 것은 도연이와 최강우 부장이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5년 전 것입니다. 둘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최강우 부장이 의대를 다닐 때 임도헌은 이미 조직에 발을 담그고 있었죠. 그럼 둘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번의 보험금 사기에서 매번 최강우 부장이 관여했습니다. 시신 확인, DNA 검사 조작, 사망 진단서 작성. 모두 그의 손을 거쳤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걸로 경찰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상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잡거나 자백을 받아내거나. 그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연이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 조사관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고급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도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쯤 이곳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청해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뭔가요? 불법 도박장입니다. 겉으로는 바둑 동호회처럼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액이 오가는 곳이죠. 도연은 보험금으로 여기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다 날리고 있다는 건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타깃을 물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목격한 건데 도연이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더군요.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인 씨 사건으로 받은 보험금이 거의 5억인데 도박과 사업 투자로 이미 절반 이상 써버렸습니다. 곧 돈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괴물을 하루빨리 잡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어머님, 제 생각엔 도연의 집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 장치요? 네. 혼자 있을 때나 전화 통화할 때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방심하기 쉽죠.
하지만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 도연이 청해암에 가면 최소 3시간은 집을 비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집으로 돌아와 서린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의 진짜 정체, 과거의 범죄들, 그리고 최강우 부장과의 공모 관계까지. 엄마,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가 4번째였던 거야. 하지만 넌 살아남았어. 그게 우리의 무기야. 엄마, 그럼 화재에서 죽은 그 사람도 아마도 도연이가 미리 준비해둔 피해자였을 거야. 조사관 말로는 3개월 전쯤 실종된 여성이 있다고 하더라. 신원을 확인 중이래. 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억울하게. 저 때문에. 아니야, 서린아. 네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건 그 괴물 때문이야. 저는 서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녹음 장치를 설치하신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문 조사관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혹시 도연 오빠가 들어오면 수요일 밤에 할 거야. 그때 도연이는 도박장에 있을 테니까. 며칠 후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문 조사관과 함께 도연이의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밤 11시 10분, 도연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BMW를 타고 청해암으로 향했습니다. 문 조사관이 뒤를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문 조사관의 문자를 받고 저는 도연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린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서린이가 살던 흔적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소형 녹음기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거실 소파 밑에, 하나는 침실 헤드 뒤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서재 책장 뒤에 설치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문 조사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철수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도연이 스스로 범죄를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녹음기들이 그의 모든 대화를 기록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서린이에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장도연의 가면이 벗겨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 조사관은 매일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고 주로 혼자 TV를 보거나 간단한 통화만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 조사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사무소로 오실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린이를 집에 두고 급히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무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걸 들어보세요. 문 조사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어눌했지만 내용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5억이면 꽤 오래 놀 수 있잖아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연이의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신 바꿔치기. 그거 생각보다 쉬웠어요. 최 부장이 다 처리해줬으니까. DNA 검사고 뭐고 다 조작하면 그만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박은채요? 그 여자 죽이는 것도 간단했어요. 약 먹이고 화재 현장에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어차피 신원 확인 안 되게 태워버리면 되니까. 박은채. 화재에서 죽은 그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설인. 그녀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도망쳤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은 걸로 처리됐으니까 상관없죠. 살아있어도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타깃이요? 벌써 물색해뒀어요. 이번엔 좀 더 큰 돈으로 가려고요. 6억 정도. 형님들도 목 챙겨드려야 하니까. 도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박은채 그 여자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어서 딱 좋았어요. 실종돼도 찾는 사람 없으니까. 최 부장이 DNA 샘플 바꿔치기 하고 제가 윤설인 지갑이랑 신분증 현장에 뿌려놓으면 끝이에요. 보험금은 어떻게 썼냐고요? 반은 도박으로 날렸고 나머지는 투자했어요. 형님, 이번에 부동산 건 좀 봐주세요. 제가 돈 있을 때 빨리 해야죠. 통화는 약 10분간 이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술술 털어놨습니다. 최 부장이요? 그 사람도 이제 입 다물었어요. 제가 돈 좀 쥐어줬거든요. 이번 건으로 1억 챙겼을걸요? 그 정도면 입 다물고 있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살인 교사, 시신 훼손,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최강우 부장의 이름도 명확하게 나왔고요. 문 조사관이 다른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젯밤 녹음된 겁니다. 또 다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장님, 이번 일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깔끔하게 처리됐잖아요. 최강우 부장과의 통화였습니다. 네, 약속대로 1억 드렸죠. 부장님 몫입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음 건은 좀 더 크게 갈 거예요. 부장님 목도 더 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경찰에서 뭐라고 하면 부장님이 잘 막아주시면 되죠? 네, 믿습니다. 우리 오래같이 일했잖아요. 저 배신 안 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녹음이 불법 아닌가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합법적인 증거들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따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님이 직접 증언하고 지하실 감금 흔적, 탈출 당시의 상처, 이 모든 게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설인이를 드러내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도연이도 함부로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도연이가 다음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조사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린이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서린이는 창백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박은채 언니. 그분이 저 대신 돌아가신 거네요. 그래. 도연이가 미리 계획했던 거야. 너를 죽이고 은채 씨의 시신을 내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거지.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건 그 괴물 때문이야. 서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 내일 당장 류경희님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넌 직접 증언해야 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도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무섭지만 해야죠. 은채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저는 서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용감하구나,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 서류, 보험 기록, 문 조사관의 조사 자료,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린이와 함께 서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린이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류건찬 경위를 찾았습니다. 처음 서린이의 사망 소식을 전해줬던 바로 그 경위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위님, 제 딸 사건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옆으로 비키자 서린이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류경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제 딸 윤서린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경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린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희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고 보험금 사기이며 시신 바꿔치기입니다. 그리고 제 사위 장도현과 병원의 최강우 부장이 공모했습니다. 류경희는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이의 자백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난 류경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은 어떻게?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서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희님,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린이는 결혼 후 일어났던 일들, 지하실 감금, 탈출 과정, 그리고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류경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장도현과 최강우 부장 두 사람 모두 체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님. 어머님, 그리고 따님. 두 분이 정말 용감하십니다. 이런 증거를 모으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박은채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은채 씨 사건도 재수사하겠습니다. 3개월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분이 맞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요? 아직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했어.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야. 무섭지만
해야 할 일이죠. 그래, 우리 딸.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오후 류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동시에 검거할 것입니다. 혹시 따님께 위험이 갈 수 있으니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입니다. 장도연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일 저녁, 저와 서린이는 집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류경희는 오후 6시에 작전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정말 잡힐까요? 잡힐 거야. 증거가 확실하니까.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연이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혹시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오후 6시 15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류경희였습니다. 어머님, 장도연 확보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잡으셨나요? 회사에서 체포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강우 부장은요? 병원에서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서부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제가 가봐도 될까요?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일단 조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잡았어. 도연이를 잡았어. 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로 끝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연이가 조사실에서 뭐라고 말할까? 혹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서린이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류경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따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조사실 옆 참관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도연이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서린이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저 사람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류경희가 도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장도연 씨, 아니 본명 임도원 씨. 당신은 윤서린 씨를 살해하려 했고 박은채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왜 아내를 죽입니까? 도연은 여전히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류경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이의 자백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신 바꿔치기. 그거 생각보다 쉬웠어요. 최 부장이 다 처리해줬으니까.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신 집에서 녹음된 겁니다. 당신이 직접 한 말이죠. 불법 도청 아닙니까? 이런 건 증거로 못 씁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류경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과거 기록입니다. 본명 임도헌. 2015년 동거녀 추락사 사건, 2018년 아내 가스 폭발 사건. 모두 보험금을 수령했죠. 그리고 매번 최강우 부장이 관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3번이나 반복된 우연이 있을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류경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린이가 조사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린이? 오빠. 아니, 장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서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당신이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지하실에 가뒀던 것 기억나세요? 약 먹이고 손발 묶고 보험금 얘기하던 것이요?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네가 사라져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라고요. 서린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보여요? 당신이 날 묶었던 흔적이에요. 그리고 서린이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긁힌 상처와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건 창문으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예요. 그리고 이건 서린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다리의 흉터예요. 제가 쇳조각으로 찌른 자리죠.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류경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십시오. 싫습니다. 강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도연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깊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서린 씨의 증언과 물리적 증거가 일치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은채 씨는 어떻게 살해했습니까? 도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변호사를 부르기 전에 당신이 자백하면 형량의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최강우 부장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최 부장은 당신과의 공모관계, DNA 샘플 조작, 사망 진단서 위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박은채 씨를 살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강우 부장은 아직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 새끼가 배신을.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요. 도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채는 제가 3개월 전에 만난 여자입니다. 혼자 살고 가족도 없고 직장도 불안정했죠. 딱 좋았습니다. 어떻게 살해했습니까? 약을 먹였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켰죠. 그리고 윤서린을 죽이려던 폐건물에 갖다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윤서린 씨의 소지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갑, 핸드폰, 신분증 모두 현장에 뿌려놨죠. 그리고 결혼반지도 박은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서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냉혹한 범죄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많았고 도박으로 계속 잃고 있었습니다. 5억이면 한동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윤서린 씨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서린이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로 끝났어.
엄마, 저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갑고 냉정할 수 있어요? 괴물이니까.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니까. 최강우 부장의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최 부장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DNA 샘플을 조작했습니다. 미리 윤서린 씨의 머리카락을 받아뒀다가 박은채 씨 시신에서 채취한 샘플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장도현. 아니, 임도헌이 대학 선배였습니다. 그가 조직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서 하나 조작해달라고. 그런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보수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번 건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이전 2건에서도 각각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최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신 바꿔치기 보험금 살인, 10년간 3명 살해, 병원 부장과 공모, 조직적 범죄,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 살아있어, 극적 생환,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저와 서린이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고인들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이 나던 날 저와 서린이는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도현, 본명 임도헌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박은채 씨를 살해하고 윤서린 씨를 살해하려 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장도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도현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최강우는 의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도연이 법정을 나가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는 손을 꽉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2번째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저와 서린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숙이 되었고 서린이는 이하연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집은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래,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린이, 아니 하연이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지하실에 갇혔던 기억이 되살아나 깨어나곤 했습니다. 엄마, 또 그 꿈 꿨어요. 새벽에 제 방으로 찾아와 떨고 있는 하연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하연이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차로 30분 거리에 좋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충분히 치료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하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니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49일 동안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버텼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두 분 다 치유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치료를 받으면서 하연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는데 몇 달 후에는 혼자서도 마을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웃 할머니가 상추 많이 기르셨다고 나눠주셨어요. 하연이가 웃으며 상추 한 봉지를 들고 들어올 때 정말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을,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가을에는 배추와 물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일이 마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우리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겠다. 하연이가 신나서 토마토를 따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공기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우리는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기억하세요? 꽃? 네. 꽃 가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하연이의 제안이 좋았습니다. 하연이는 원래 식물을 좋아했고 꽃을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해보자. 마을 입구에 작은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이 운영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봄의 다음은 어때요? 봄의 다음? 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잖아요. 저희도 끔찍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았고, 이제 그 다음 계절로 나아가는 거죠. 좋은 이름이구나. 봄의 다음 도자꽃 공방. 간판을 달던 날,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가게는 앞쪽에는 꽃을 진열하고, 뒤쪽에는 작은 공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연이는 꽃꽂이를, 저는 간단한 도자기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이가 만든 꽃다발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꽃다발은 처음 봐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하연이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꽃을 골라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생일 선물용, 감사 인사용, 사과용. 용도에 따라 꽃의 종류와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인데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부탁드려요. 부인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걸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연이가 만든 꽃다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꽃다발이었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은채 씨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작은 액자에 은채 씨의 사진을 넣고 그 앞에 항상 신선한 꽃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갈아주고 차를 올렸습니다. 은채 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연이는 매일 아침 은채 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채 씨의 고모님도 가끔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은채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아니에요. 은채 씨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모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채가 하늘에서 두 분을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믿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가게 앞 화단에는 튤립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분홍. 형형색색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밖에서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고, 저는 가게 안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젊은 여성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머님은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하연이가 친절하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하연이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하연이는 악몽을 거의 꾸지 않았습니다. 가끔 힘든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저녁 무렵 우리는 뒷마당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살아있는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무슨 소리야. 딸 가진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 그래도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도연 오빠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도연은 계속해서 무고한 여성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안 할래요. 하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요.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저는 하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연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도 많아. 언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럴까요? 그럼 그때까지 천천히 치유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나무 가지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온다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 가게 앞에는 3주년 감사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왔습니다. 정숙 씨, 하연 씨,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가게는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꽃이 정말 예쁘다고 소문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피곤하네요. 그래도 행복한 피곤함이지? 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는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하연이는 밝게 웃었다. 가게 3주년 행사도 무사히 마쳤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우리에게 인생은 두 번째 봄을 허락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감나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봄이 오면 저 감나무에 하얀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절을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봄의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두 번째 봄을. 가게 문에 걸어둔 작은 팻말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봄의 다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기적 같은 삶,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모성의 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왔고, 이제 영원한 아침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마중이었습니다.